치매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잠깐 멎는 줄 알았어요. 혹시 치매 검사 받으러 같이 가보실래요? 며느리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게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진단서라도 들고 있는 사람처럼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큰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역 한 줌, 소고기 한 근, 계란장 조림. 이걸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직접 반찬통에 하나하나 담았죠. 얼마 전 손주가 먹고 싶다던 반찬이라서 더 기대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띵동. 초인종 벨을 누르자 곧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었나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과 표정은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왜 오셨어요란 말이 얼굴에 선명히 쓰여 있었죠.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되돌아설까 싶었지만 방 안에서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따뜻함에 미소가 번지려던 찰나 며느리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금 재우려던 참이었어요. 그냥 한마디일 뿐인데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얼른 손주를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손주는 제가 안고 싶었던 마음도 모르고 다시 TV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썩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셔? 올 거면 며칠 전에 미리 말하신다 해놓고 또 까먹으셨죠? 이어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건 아니죠? 혹시 치매 검사 받으러 같이 가보실래요? 저 사람 말처럼 가끔 까먹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종종 우리 민국이도 봐주시는데 조금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매? 치매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두 아들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남편 몸 안 좋아졌을 땐 제가 혼자 시장 보고 병원 가고 밥하고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나이 좀 들었다고 이제 치매라니요? 욱하는 마음에 입 밖으로 소리칠 뻔했지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너희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 치매라니, 나 아직 멀쩡하다. 그렇게 말하고는 들고 있던 반찬을 건네주면서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렸다. 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가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다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남편이 슬쩍 물었습니다. 뭔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일이어서. 그래? 아, 오늘이 생일이지. 그런데 뭐, 지나갔지. 남편은 어색한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여사 생일 축하해. 케이크라도 사줄까? 됐어. 나이 먹고 무슨 축하야. 휴대폰을 켰습니다. 별스타와 유튜브에 아들네 식구가 며칠 전 키즈 카페에서 찍은 영상이 올라왔더군요. 미끄럼틀 앞에서 셋이 장난치며 활짝 웃고 있는 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평소 같으면 흐뭇하여 아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걸었겠지만 그날은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시선이도 예민하고 나도 요즘 정신없어서.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말씀 한 번만 주세요. 처음엔 사과를 하나 싶더니만 결국 앞으로는 갑자기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죠. 그래, 알겠다. 한마디 짧게 건네고 전화를 끊으며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궁금한지 물었습니다. 뭔데? 뭐라 그러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예고도 없이 오지 말래. 그리고 아깐 나보고 치매 검사 받자더라. 불안하다고 같이 병원 가보재. 남편이 TV를 꺼버리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뭐? 치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참. 이놈들은 지 엄마 생일인 줄도 모르고. 됐어. 이 나이에 생일은 무슨. 다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 엄마 생일인데. 자식놈들이 축하한다는 소리 하나 안 하냐.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도 안 켜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저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 그렇게 제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가 잠깐 외출 좀 해야 하는데요. 혹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못 간다 하고 싶었지만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 손주가 무슨 죄야. 할머니 하고선 좋아라 달려오겠지. 그렇게 전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손주가 좋아할 만한 반찬 몇 가지를 해서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손주가 좋아라 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피곤했던 마음도 스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반갑진 않아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가져온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서 냉장고 문을 열더군요. 속을 확인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넣는 모습. 그 행동 하나가 마음이 참 서운했습니다. 감사함이 아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이럴 바엔 반찬통에 고미순 이름이라도 써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는 나설 채비를 하더군요. 엄마, 저희 둘이 오전에 볼일 좀 보고 올게요. 점심시간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저희 늦으면 그냥 두 분 먼저 식사하세요. 애 밥도 잘 챙겨주시고요. 손주는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헛기침만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간식은 여기 있고요. 물 끓인 건 저기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낮잠 조금만 재워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안. 점심시간이 됐지만 아들네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쯤이냐고 전화를 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길이 많이 막히네요. 배고프실 텐데 먼저 식사하세요. 남편과 저는 손주 밥을 먼저 챙겼습니다. 작은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고 국을 시켜서 숟가락을 떠먹였죠. 고기는 한 입만 먹고 야채도 잘 먹어야지. 아이에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속은 어쩐지 허전했습니다. 손주를 먹이면서 남편과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애들 올 때쯤 바로 가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과 반찬을 대충 삼켰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던 참에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잠깐 미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커피를 내려드리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금방 커피랑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커피는 설탕 안 들어간 무설탕 커피예요. 며느리는 말끝마다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말에는 피곤함과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파에 앉아 손주와 놀아주었습니다. 식탁 위엔 커피포트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TV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 앉아 손주 녀석을 계속 쓰다듬고 있었죠. 그때 부엌 쪽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컵 놓는 소리에 가려져 잘 안 들리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잘 들려왔습니다. 아까 정민이 옷 어디 있냐고 또 물으셨어. 분명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 그냥 깜빡하신 거지 뭐. 그런데 요즘 자꾸 그러셔.
간장도 냉장고 윗칸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있냐고 또 찾으셨고 그게 뭐 어때서? 원래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혹시 몰라서. 정민이 볼 때도 그럴까봐 솔직히 이게 반복되니까 애 맡기기 조금 신경 쓰이긴 해. 알았어, 나중에 다시 말해. 그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다 듣고도 저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꽉 움켜쥐고만 있었죠. 그 말들이 꼭 내가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이 집에서 나는 지금 불편한 존재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웃는 표정 그대로 눈은 손주를 보고 있었지만 남편이 슬쩍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으로 묻는 말이었죠. 들었냐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됐어. 아무 말 하지 마. 이제 집에 가자.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이 상하고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애들 집 가지 마. 저는 그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에 비친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참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남편은 무언가를 다짐한 듯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준수였습니다. 야, 너는 엄마 생일은 기억하냐? 엄마 치매 걱정하기 전에 너희나 엄마 생일 잘 기억해둬.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몇 분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진짜 바빠서 생일 깜빡했어.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외식할까? 내가 좋은데 예약할게. 저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미 지났는데 뭘 괜히 돈 쓰지 말고 아껴라. 그 말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밥 먹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애들이 뭐 부탁하면 그냥 바쁘다 해. 괜히 뭘 했네 만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좋은 호텔 뷔페 예약했으니까 같이 가요. 환불 불가라 무조건 가야 돼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됐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먼 바람이 불었냐면서요. 그래도 저는 호텔 뷔페 안 가본 지 오래됐으니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예약된 뷔페는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음식 냄새와 밝은 조명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안쪽 창가에 앉으세요. 그리곤 배고팠는지 손주를 데리고 먼저 아이 코너로 가더군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역시나 진심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 도리어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고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접시에 음식 몇 가지를 담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 좋아하는 거잖아. 고맙다 라는 말이 올라왔지만 왠지 모르게 안 나왔습니다.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때 손주가 제 접시를 힐끔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거 매워요. 저거 먹으면 할머니 치아 썩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 치아 썩으면 또 틀 낮춘다고. 엄마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식당 공기가 정지된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아직 할미 이 잘 붙어 있다. 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진짜야? 하고 다시 웃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피식 웃으며 이 나이에 이만큼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하며 고기 한 점을 제 접시에 슬쩍 얹어주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얘가 요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전에 걱정돼서 했던 말을 이상하게 말하는지. 저는 괜찮다 엠이야 라고 했지만 그 말투가 꼭 손주를 핑계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살짝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국 한 숟갈을 떠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 코너로 향하던 길,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은근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아무리 생신이셨다지만 솔직히 이런 자리도 매번 챙기려니 좀 힘들어. 내가 뭘 해도 괜히 부족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어쩌겠어. 엄마가 섭섭해 하시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시큰했습니다. 뒤돌아서려다 잠깐 멈칫했지만 괜히 마주치면 불편해질까봐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냥 오지 말자고 계속 말할 걸 그랬나? 아니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휴. 그리곤 배부르다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뷔페에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또 무슨 얘기라도 들었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우연히 귀에 안 들릴 줄 알고 그렇게 쉽게 속마음 다 꺼내는구나 싶었지.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기대하지 마. 괜히 마음만 아프지.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그냥 집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 고마웠어. 그런데 다음부턴 식사 자리 만들지 않아도 된다. 너희 마음 알겠다. 앞으로는 연락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을게.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더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게 맞아. 이젠 애들 그만 신경 쓰고 우리나 편하게 살자. 그날 밤 TV에서는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고기 써는 소리, 스테이크 굽는 지글지글한 소리.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딱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저녁이 이상하게 덜 외로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다 들리는 속뜻이었죠. 어머님 저번에 주신 반찬이 좀 많았어요. 며칠 지나서 못 먹은 것들은 조금 버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걸 제때 못 챙겨서. 그래, 다 버려도 괜찮아. 내가 꼭 먹이려고 만든 것도 아닌데.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생각보다 쓰렸습니다. 며칠 동안 끓이고 볶고 어떤 건 이틀 넘게 냉장고에서 재워가며 만든 것들이었거든요. 손에 냄새 배고 허리 아프게 서 있었던 시간들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찬통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고 두 손에 묵직하게 들고 가며 그래도 뿌듯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조용히 식탁에 앉아있는 제 얼굴을 남편이 힐끗 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신경 꺼. 그 반찬들 채워줘봐야 걔들이 고맙단 소리 한 적 있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알지. 근데 그렇다고 안 하면 내가 허전하더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날 밤 김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닐에 싸둔 반찬 몇 개가 있었고 그중에 연근조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전에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썼던 건데 꺼내보니 표면에 하얀 곰팡이가 뿌옇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 얘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구나. 그걸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도 뭐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였나 싶어 눈이 시렸습니다. 며칠 뒤 손주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 맞춰 잠깐 얼굴이나 볼 겸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그냥 가면 또 뭐라 할까봐 이번엔 잠깐 손주 간식 주러 들린다 하고 몇 시간 전에 문자를 남겼었죠.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하셨던가요? 지금 뭐 좀 정리 중이라. 안으로 잠깐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살짝 열렸는데 거실엔 택배 박스랑 포장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준 유아용 식탁의자도 구석에 세워져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하게 덮여 있더군요.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니었나? 아, 네, 근데 이제 애가 커서 잘 안 앉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려고요. 정리라.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지. 아니야, 이런 걸로 괜히 서운해 말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있었습니다. 그때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를 보곤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얼굴엔 뭔가 낯선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볼일이 있어요? 그 말이 꼭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전엔 달려와서 안겼던 아이였는데 저는 잠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우리 이쁜 손주 얼굴 보러 왔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머리카락이 그날따라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방만 챙겨 들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가만히 앉아 말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또 속상했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자꾸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야. 남편은 말없이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거칠었지만 그 손의 온기만큼은 다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전날 마신 물컵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그렇게 조용한 소리만이 주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허리를 움켜쥐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보, 어디 아파? 순간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불이나 K119에 전화를 했고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디스크 재발로 보이는데 신장 수치도 많이 안 좋습니다. CT와 피검사, 엑스레이까지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고 했고 저는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마.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하지만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아빠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왔어. 뭐? 병원? 어디야? 많이 아파? 허리 통증 때문에 왔는데 신장도 좀 안 좋대. 알았어. 시선이랑 바로 갈게. 1시간쯤 지나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떠세요? 계속 아프다고 해서 마취제 맞고 잠깐 주무시고 계셔. 검사 결과는 아직이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안정을 취하자 아들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엄마, 우리도 걱정돼서 그런데 왜? 뭐가 걱정돼? 혹시 아빠 명의로 된 거나 집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정리 좀 돼 있는 거야? 그 말에 머릿속이 띵했습니다. 곁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나서 재산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정리를 좀 해두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지금 그 앞에서 유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그래, 혹시라도 내가 치매라도 와서 정신줄 놓을까봐 그러는 거냐? 병원이라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말했지만 순간 화가 나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 그래. 그냥 엄마도 고생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지.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아들이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저는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에 정리해두었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과 함께 유언장 비슷하게 써둔 메모장이 있었죠. 거기엔
단 한 줄.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주고 자식에게 증여는 배우자가 판단한다. 그 종이를 다시 꺼내며 저는 볼펜으로 마지막 줄을 덧붙였습니다. 단, 배우자도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펜을 잡은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남편 간호를 하며 보내던 와중 갑자기 남편의 병세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재차 정밀 검사를 권했고 저는 종일 그 검사실 앞에 앉아 손을 꼬며 기다렸죠. 2시간 넘게 지나고서야 남편이 누운 채 밀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한 젊은 여자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조직검사 결과 보시고 수술 여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아프다는 것도 무서웠지만 점점 아들 준수네가 보기 싫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수와 며느리가 다시 병원에 면회를 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고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간호사와 대화하는 제 모습을 곁에서 유심히 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이서 복도 끝 쪽으로 걸어가더니 속삭이듯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살짝 닫으려다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아빠 앞으로 된 집 말이야. 혹시 명예 바꾸거나 그럴 계획 없으시대? 몰라, 아직은 그런 얘긴 안 하시고. 근데 요즘 가끔 말도 반복하시고 그치.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럴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긴 하지. 귀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입에서 또다시 치매라는 말이 나왔고 며느리는 그걸 기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라는 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이 밖에서 한 이야기 혹시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직 괜찮아. 기억도 멀쩡하고 말도 또렷하잖아. 아무 이상 없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수십 년을 함께 버텨온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랑 며느리는 아버지의 건강과 온기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니요. 괘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김치냉장고 문을 열며 다짐했습니다. 이 손으로 김치 담그는 날이 이젠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서늘하다가도 곧 마음 한편에 서서히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래도 부모인데. 며칠 뒤 저는 병원에 작은 수첩을 가져와 메모를 하나 적어뒀습니다. 그 안에 일부러 메모를 하나 적었습니다. 유언장, 정리, 시기 미정, 상속 관련 조정 필요. 그리고 그걸 일부러 아들이 자주 보는 남편 병실 서랍 구석에 놓아뒀습니다. 만약 아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며느리가 청소하다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아버지 상태 괜찮으신 거죠? 혹시 상태 나빠지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달려갈게요. 걱정 말아라. 그래, 알았다.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닌지 아들의 진심이 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매시냐고 물어보던 놈이 이젠 제 눈치까지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나도 머리가 좀 희끗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하나 싶더라. 정리요? 이 나이에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너희도 곤란할 거 아니냐. 아, 그렇죠.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빛만 보고도 다 읽었는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너 차례다.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좀 살아보자. 그날 밤 작은 금고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그 안에 집문서랑 통장 사본을 한 장씩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쪽지를 얹었습니다. 사망, 시 상속 여부, 미정. 그렇게 며칠 뒤 갑자기 며느리로부터 문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 날씨 쌀쌀하죠? 건강 조심하세요.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평소엔 목소리조차 잘 반기지 않던 애가 갑자기 다정한 말투로 하루 건너 안부를 묻더군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이 됐나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말 끝에 묻어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상냥한 듯 위하는 듯 싶으면서도 무언가 자기적인 그런 냄새요. 며칠 뒤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정기검진이었지만 의사는 생각보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척추협착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신장도 여전히 좋지 않고요. 연세도 있으신데 솔직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약을 처방해 드릴 텐데 그래도 통증이 오면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이요? 큰 수술인가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 뒤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바로 병원 복도를 나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 아파트 있잖아. 어머님 명의였던가? 아니, 아버님 병원비랑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문을 열고 나가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상속. 그 단어가 내 가슴팍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없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보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애들이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돈이라니. 밤에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탁상등 불빛 아래 저는 오랜만에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적금 통장, 남편 명의의 보험, 그리고 며칠 전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부동산 등기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빈 흰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펜을 드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써야 하나. 하지만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시간들이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결국 천천히 한 줄씩 적었습니다. 유원장 임시 고미순 자필. 남편과 저 둘 모두 사망 시 소유 중인 아파트, 물려받은 선산 및 모든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서야 손에서 펜을 놓았습니다. 종이를 접는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제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누굴 벌주려고 쓴 것도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생각 하나로 그 문장을 썼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감기 유행이에요. 비타민 많이 드셔야 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혹시 전에 말씀하셨던 유언장 정리는 잘 되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리 다 끝났다. 이젠 안 고칠 거야. 준수 아빠도 허락했다. 그 말에 며느리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어머님 뭘 필요로 하시는지 저희도 좀 알고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움은 됐고 앞으로 우리 집엔 미리 약속하고 오거라. 너도 그러잖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정줄 땐 잘 모르지. 끊어보면 알게 되지만 너도 이제 내 마음 좀 느껴봐라. 그날 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당신 마음대로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플 때 병간호. 그거 나밖에 안 하고 나만 했어. 그러니 앞으로도 나한테 말 없이 애들한테 재산 나눠준다 뭐다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그래,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나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 어차피 죽으면 다 쓸모없는데 뭐. 남편과 대화를 마친 후 저는 한켠에 있던 노란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다행히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죠. 이 연세에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긴 쉽지 않다고요. 식사도 잘하고 산책 가는데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의사가 퇴원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나 다시 총각으로 돌아가는 거 아냐? 없는 농담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자식에게 마음 하나 기대지 못하는데 남편까지 잘못되면 어쩔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남편과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을 먼저 챙기자고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기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깝다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둘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하와이에 여행을 가기로요. 얼마 후 남편이 퇴원한 뒤 저는 날이 좋을 때 출발할 하와이 여행을 알아봤습니다. 남는 게 시간인지라 이거저거 찾아보며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패키지라 신경 쓸 게 적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서 이거저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출발 날 아침, 남편은 새로 산 점퍼를 입고 현관 앞으로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긴장돼? 제가 묻자 남편은 빙긋 웃었습니다. 살면서 내가 하와이 가는 날도 있네. 캐리어를 밀며 집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러 가던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우릴 불렀습니다. 엄마, 뒤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숨이 찬 얼굴, 손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죠. 이거 가져가세요. 아들이 준 걸 보니 편지 같았습니다. 조금 구겨진 모서리, 볼펜으로 쓴 글씨. 저는 편지를 읽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늙으면 잘 모르는 줄 알지? 너희 아버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유산 얘기한 거 다 기억한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너도 나름 맘고생했을 텐데. 이건 여행 다녀와서 읽어보마. 여행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사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준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담담히 말하고 그 봉투를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땐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서. 됐어, 그만하자. 다만 기억은 할 거야. 부부건 부모 자식이건 돈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다, 준수야.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공항에 갔습니다. 가이드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여러 일행과 함께 안내받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고 햇살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비행기 타네. 내 팔자에 하와이를 가다니. 젊었을 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이젠 자식들 그만 신경 쓰고 즐기면서 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간 비행 후 도착한 하와이의 6성급 호텔. 유명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라 전망에 바닷가가 탁 트여 보였습니다. 이게 오션뷰라나 뭐라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씻은 듯 날아가며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들떠 짐을 풀던 남편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수 아빠, 하와이에선 긍정의 의미로 이렇게 말해야 된대. 하쿠나 마타타. 그래. 그거 걱정 없다. 다 잘 될 거다. 라는 뜻이야. 지금 우리한테 딱 어울리네. 하쿠나 마타타.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고, 잠시나마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하와이 해변을 계속 거닐며 남편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값진 게 무엇일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오래전 꿈꾸었던 선물로 즐거운 경험들과 추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